플라톤 철학 5편. 정의란 무엇인가? 일 나쁜 짓을 해도 안 들키면 괜찮은가? 어렸을 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아무도 모른다면 나쁜 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혹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질문을 마주한다. 법만 안 어기면 뭐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사실 꽤 솔직한 것이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이유가 정말 옳기 때문인지, 아니면 들키면 곤란하니까인지 우리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다. 상사 눈에 띄지 않는 회사 업무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결국 도덕이란 사회적 감시 시스템에 불과한 걸까? 플라톤의 국가론은 바로 이 불편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단순히 들키면 벌받으니까가 아니라 진짜 이유가 있는가? 국가론은 플라톤이 쓴 책 중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의 정의와 국가의 정의를 함께 탐구하면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다. 이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며 정의의 의미를 파헤쳐 나간다. 오늘은 그 핵심적인 흐름을 따라가 보자. 이 트라시마코스의 도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국가론의 초반부에 트라시마코스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소피스트, 즉 당시 돈을 받고 말솜씨와 논증을 가르치던 전문가 집단 중 하나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돌리는 소크라테스에게 짜증을 내며 직접적으로 주장한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에 불과하다. 지배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그것을 정의라고 부른다. 결국 정의는 지배자에게 좋은 것이고 피지배자에게는 손해다. 이 말은 지금 들어도 꽤 날카롭다. 역사를 보면 법이 항상 공정했던 것은 아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그것을 문명화 사업이라고 불렀던 시절도 있었다. 노예제가 합법이었던 시대도 있었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는 것이 정의로운 질서로 통했던 시절도 있었다. 법이 언제나 약자가 아닌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더 나아가 트라시마코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진짜 영리한 사람은 정의로운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한다. 부정의한 삶이 정의로운 삶보다 더 이득이고 더 행복하다. 정의롭게 살라는 말은 강자들이 약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가 옳다, 그르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결국 힘의 논리에 불과하게 된다. 도덕은 허상이고 강한 자가 규칙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진실이 된다. 플라톤은 이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 정의의 진짜 의미를 찾으러 간다. 이것이 국가론 전체의 출발점이다. 3. 기게스의 반지 아무도 모른다면. 트라시마코스의 도발에 이어 글라우콘 플라톤의 형이 또 다른 강력한 도전을 내놓는다. 글라우콘은 트라시마코스의 편이 아니다. 오히려 소크라테스가 정의를 제대로 증명해 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반론을 최대한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를 꺼낸다. 기게스라는 목동이 있었다. 어느 날 땅이 갈라진 틈에서 반지를 하나 발견한다. 이 반지를 끼고 안쪽으로 돌리면 투명인간이 된다. 기게스는 이 반지를 이용해 왕궁에 몰래 들어가 왕비를 유혹하고 왕을 죽이고 결국 왕위를 차지한다. 글라우콘은 이 이야기를 마친 뒤 이렇게 묻는다. 만약 두 개의 반지가 있어서 정의로운 사람과 부정의한 사람이 각각 하나씩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 정의로운 사람도 결국 부정의한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는가? 아무도 모른다면 말이다. 글라우콘의 논리는 이것이다. 사람들이 정의롭게 사는 이유는 정의 자체가 좋기 때문이 아니다. 부정의하게 살았을 때의 불이익, 즉 처벌과 평판 손상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을 제거해버리면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이 질문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강력하다. 절대로 들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는가? CCTV가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 계좌에 실수로 입금된 큰돈이 있다면, 길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이 질문에 그래도 나는 옳은 일을 하겠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정확히 왜 그런가? 단순히 그게 맞으니까라고 답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다. 플라톤은 이 왜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글라우코는 한 가지 사고 실험을 더 추가한다. 완전히 정의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부정의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사람과 완전히 부정의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정의로운 사람으로 칭송받는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한가? 트라시마코스의 논리대로라면 부자가 더 행복하다. 플라톤은 이것도 뒤집어야 한다. 플라톤의 답 정의는 영혼의 건강이다. 플라톤의 답은 의외의 방향에서 나온다. 그는 정의를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내부의 상태로 정의한다. 이것이 플라톤 정의론의 핵심이다. 4편에서 우리는 영혼의 세 부분을 배웠다. 이성, 기계, 욕망. 간단히 다시 짚자면, 이성은 무엇이 옳고 좋은지를 판단하는 부분이고, 기계는 용기와 명예욕, 옳은 것을 위해 싸우려는 의지이며, 욕망은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즐기고 싶은 기본적인 충동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람이란 이 세 부분이 제자리에서 조화롭게 작동하는 사람이다. 이성이 기계와 욕망을 이끌고, 기계는 이성의 결정을 실행하는 데 힘을 보태며, 욕망은 적절히 충족되면서도 이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 정의 영혼의 세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것을 몸의 건강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된다. 건강한 몸은 각 기관이 제 역할을 할 때 유지된다.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고, 폐가 산소를 공급하고, 소화기관이 영양을 흡수한다. 어느 하나가 제 역할을 벗어나거나 다른 기관을 침범하면 병이 난다. 영혼도 마찬가지다. 정의는 영혼의 건강이고 부정의는 영혼의 병이다. 반대로 부정의한 사람은 어떤가? 욕망이 이성을 지배하는 사람. 즉 돈이나 쾌락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은 영혼이 뒤집힌 상태다. 이성이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해라고 말해도 욕망이 하지만 이게 더 이득이야 라며 밀어붙인다. 이것은 건강이 아니라 병이다. 외부에서 볼 때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무너져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말한다. 부정의하게 사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나쁘다. 기게스의 반지로 아무것도 들키지 않고 나쁜 일을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순간 병들기 시작한다.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의 문제다. 이 논리로 글라우콘의 사고 실험에도 답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다고 칭송받지만 실제로는 부정의한 사람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영혼 안에서 이성이 욕망에게 지배당하는 병든 상태다. 반면 억울하게 부정의한 사람으로 오해받더라도 실제로 정의로운 사람은 영혼 안에서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강한 상태다. 플라톤이라면 부자가 훨씬 행복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상적인 국가의 구조 확대된 영혼. 플라톤은 개인의 정의를 설명한 뒤 같은 구조를 국가에 적용한다. 사실 그는 이 방향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 개인의 영혼에서 정의를 찾는 것이 너무 작은 글씨를 읽는 것 같다면 더 큰 곳, 즉 국가에서 먼저 정의를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개인의 영혼에 세 부분이 있듯이 이상적인 국가에도 세 계층이 있다. 철학자다 시왕 이성에 해당.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 계층이다. 이성이 영혼을 이끌듯 철학자다 시왕이 국가를 이끈다. 이들은 욕망이 아니라 지혜로 통치한다. 선의 이데아를 본 사람들이어야 하며 무엇이 국가 전체에 좋은지를 알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이 계층에 대해서는 다음 편 6편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전사 계층 기계에 해당. 국가를 지키는 군인과 경비원들이다. 용기와 명예를 가진 이들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
이성 철학자 다시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되 그 명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결단력을 갖춘 계층이다. 생산자 계층 욕망에 해당. 농부, 장인, 상인 등 사회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노동과 욕구 충족이 사회를 유지하지만 이성 철학자 왕이 만든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욕망이 국가 전체를 이끌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정의로운 국가 세 계층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 구조는 개인의 영혼과 정확히 대응한다. 플라톤은 이것을 확대된 영혼으로 본 것이다. 개인이 정의로우려면 이성이 욕망을 다스려야 하듯 국가가 정의로우려면 지혜로운 지도자가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 반대로 국가가 부정의해지는 것은 지도자가 지혜 대신 욕망으로 통치하기 시작할 때다.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지도자,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가 그 예다. 여기서 중요한 덕목이 각 계층에 하나씩 대응된다. 철학자 다시왕 계층의 덕목은 지혜 서피에다. 전사 계층의 덕목은 용기 앤드레이어다. 생산자 계층의 덕목은 절제 서프로신이다. 그리고 세 계층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것이 정의 디케이어스입니다. 정의는 하나의 계층이 갖는 덕목이 아니라 전체가 균형을 이룰 때 생기는 상태다. 6. 플라톤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 6-1 계층 구조가 불평등하지 않은가?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분이 계층 구조다. 철학자가 다스리고 나머지는 자기 역할에 맞게 산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엘리트주의 아닌가? 생산자 계층에서 태어난 사람은 철학자다 시왕이 될 수 없는가? 플라톤은 실제로 민주주의를 그다지 좋게 보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이 민주주의적 다수결이었기 때문이다. 철학을 모르는 대중이 투표로 나라를 결정하는 것은 마치 항해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투표로 선장을 뽑는 것과 같다고 했다. 배가 산으로 가도 다수결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맞는 것인가? 물론 이 비판은 정당하다. 현대 민주주의는 플라톤의 엘리트주의를 거부하면서 발전해왔다. 역사 속 수많은 나는 지혜롭다고 자처했던 독재자들을 보면 플라톤의 이상이 얼마나 위험하게 변질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전문성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는 논쟁이다. 의학적 결정을 전문가가 아닌 대중 투표로 해야 하는가? 경제 정책은, 기후 위기 대응은, 이 질문들 앞에서 플라톤의 문제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6-2 플라톤의 의외의 급진성. 흥미롭게도 플라톤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도 함께 내놓았다. 철학자다 시왕 계층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고대 그리스 사회가 여성의 공적 역할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주장이다. 또한 이 계층은 사유재산과 가족을 갖지 않고 아이들을 국가가 공동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지도자가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산과 가족이 없으면 내 것을 늘리려는 욕망이 줄어들고 국가 전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쉬워진다는 논리다. 지금 봐도 꽤 파격적인 발상이다. 물론 현실적이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6-3 정의론의 순환 논리 문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은 플라톤의 정의론에 순환 논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의라면 그 역할 자체가 정의로운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생산자 계층이 생산자 역할만 해야 하는 것이 왜 정의인가? 그것이 그냥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가? 이 비판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플라톤의 정의론은 결국 잘 조직된 위계 질서를 정의로 보는 경향이 있고 그 질서 자체의 정당성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7점. 지금 우리에게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플라톤의 정의론을 오늘날에 적용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장면들이 보인다. 7-1 혼자 있을 때의 나. 우리는 보통 사회적 시선 속에서 산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족 앞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보여지는 나를 의식한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의 나는 어떤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하는 선택들이 사실 나의 진짜 모습에 가깝다. 플라톤의 시각에서 보면 그 혼자 있을 때의 선택이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준다. 이성이 이끄는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순간의 욕망이 이끄는 선택을 하는가? 기게스의 반지를 끼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보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의 영혼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다. 7-2 이성과 욕망의 전쟁. 우리는 매일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 작은 전쟁을 치른다. 더 자야 할 것 같은데 알람을 끄고 싶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걸 알지만 당장에 맛있는 것에 손이 간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유튜브를 더 보고 싶다.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이성이 욕망을 이기는 연습을 하는 것. 플라톤이라면 그것이 정의로운 삶의 훈련이라고 말할 것이다. 한 번의 큰 결단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영혼의 건강이 만들어진다. 7-3 사회와 정의.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의로운 사회란 단순히 법이 잘 정비된 사회가 아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사회 전체의 조화를 위해 자신의 욕망을 적절히 절제하는 사회다. 정치인이 공익이 아니라 사리사욕으로 결정을 내릴 때, 기업이 이익만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릴 때, 개인이 규칙을 자신의 편의에 맞게 무시할 때, 그 사회의 영혼은 플라톤의 시각에서 병들고 있는 것이다. 8점. 정의는 규칙이 아니라 상태다. 플라톤의 정의론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의를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면의 조화로 본다는 점이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정의로운 게 아니다. 내 이성이 내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별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의의 문제다. 일상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 내가 한 선택들은 이성이 이끈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욕망이 이끈 것인가? 내 행동이 나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일치하는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같은 선택을 하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 어딘가에서 정의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자체가 이미 이성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욕망에 완전히 지배당한 사람은 이 질문 자체가 불편하다는 것도 느끼지 못한다. 플라톤은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철학의 시작이고 정의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것이다.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지만 매일 조금 더 이성이 이끄는 선택을 하려는 노력, 그것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정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잘 다스리고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루며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규율하고 스스로와 친구가 된 사람이다. 다음 편 예고. 이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플라톤의 답은 도발적이다. 철학자가 다스려야 한다. 지혜를 사랑하고 이데아를 본 사람이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다. 철학자는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동굴 밖에서 태양을 본 사람이 왜 다시 어두운 동굴로 돌아가겠는가? 플라톤은 말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통치해야 한다고. 권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이 역설, 마지막 편에서 함께 풀어보자. 6편 철인왕 누가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